이번에 제가 발표할 주제는 다이옥신의 이해 및 제어 기술이고요. 제가 이번에 말씀드릴 거는 주로 우리 소각로에서 발생하는 다이옥신을 우리가 어떻게 제어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 하는 것과 소각 의외의 기술, 열분해나 가스화 기술을 어떻게 접목시킬 건가 하는 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옥신이나 퓨란이라는 것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만 1872년에 독일에서 합성에 성공한 신물질 제조고, 이것이 이제 밖으로 나온 것은 베트남 월남 전쟁 시 고엽제 불순물에서 다이옥신이 검출됐고요. 이것이 이제 검출된 것을 기화로 해서 1977년에 도시 쓰레기 소각로 중에서 이제 배기가스보다는 분진 중에서 독일에서 다이옥신이 검출됐고, 그 이후부터는 다이옥신에 대한 규제가 EU나 미국, 국내도 마찬가지지만 일본을 통해서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이옥신의 화학적인 구조도 많이 보셨겠지만, 다이옥신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풀네임으로 보게 되면 폴리크로리네이트 디벤조 다이옥신이라고 해서 염소가 여러 개 붙은 것에 벤젠고리가 2개고 산소가 2개가 연결된, 다시 말해서 벤젠고리 2개하고 산소가 연결되고 거기에 크로라이드가 붙은 것을 우리가 얘기하는 다이옥신이라고 하고요. 또 이성체로서 폴리크로리네이티드 디벤조 휴란이라는 것이 있죠. 우리가 벤젠고리가 2개가 산소와 연결된 것이 아니고 하나의 산소와 연결된 것을 휴란 종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전체 이성체를 보게 되면 다이옥신류가 75종, 휴란류가 이제 135종, 그래서 토탈 다이옥신 이성체가 이제 210종 정도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얘기하는 다이옥신 210종이 전부 다 독성치를 가진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얘기하는 다이옥신류에서는 약 7종, 휴란 종류에서는 약 10종이 우리가 얘기하는 독성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각각의 그 독성 물질을, 다이옥신 중에서 독성치를 가진 거를 2378 TCDD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등가 지수를 매겨 가지고서 최종적으로 독성이 얼마만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평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이옥신 중에서 가장 대칭적인 것이 이제 2378의 PCDD 중에서 2378 TCDD가 이제 가장 독성이 강한 걸로 알려져 있고요. 이것이 열분해를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온도가 이제 700도씨 정도가 되겠고, 물에는 용해가 되지 거의 용해가 안 되고 있고, 대부분이 이제 지방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용해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이 다이옥신이 그럼 인체에 얼마나 유독한 물질이고 독성 물질인가는 이제 사람을 통해서는 평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동물을 통해서 대부분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평가를 한 것이 이제 모르모토, 토끼, 쥐, 개를 대상으로 해서 LD50, 다시 말해서 반치사 농도가 어느 정도냐는 것에 대한 실험을 해서 미국 EPA에서 인체 독성 판단을 6등급 분류 기준으로 현재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다이옥신 배출원에 대해서는 크게는 인위적인 배출원하고 자연적인 배출원, 이제 두 가지를 크게 따지는데요. 그럼 과연 어느 데에서 다이옥신이 가장 많이 발생하느냐 하는 것은 화합물을 제조할 적에 뭐 제초제라든지 클로로페놀과 관련된 물질을 제조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다이옥신이 생길 수가 있고요. 도시 쓰레기나 산업 폐기물, 의료 폐기물과 같은 소각을 하는 경우에 우리가 얘기하는 다이옥신이 발생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이를 제조할 때 표면 처리라든지 아니면 자동차에서, 그 다음에 뭐 담배 연기에서도 인위적으로 다이옥신이 발생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가 화재 난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화재나 화산이나 화재, 뭐 번개 등 산불에서도 다이옥신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연간으로 해서 다이옥신의 독성치를 기준으로 해서 발생량을 보게 되면 도시 쓰레기 소각로가
월등하게 많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도시 쓰레기 소각로에서 다이옥신이 많이 나오는 것은 도시 쓰레기는 여러 종류의 폐기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다이옥신이 특히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나오느냐도 중요하지만 다이옥신이 배출이 주로 열적 처리 시스템, 소각로를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다이옥신이 발생되느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설도 있습니다만 저는 4가지의 설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옥신은 특히 폐기물 중에 PCDD나 PCDF, 다이옥신이나 휴란 같은 물질이 폐기물에 존재하는데 이것을 소각하는 열적 처리 공정에서 불완전 연소가 된다든지 완벽하게 분해가 되지 않을 경우 이제 다이옥신이 배출할 수 있는 원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이옥신 벤젠고리를 가지면서도 클로라이드가 붙어져 있는 PCB라든지 펜타크로로페놀 같은 염소와 탄화수소 물질의 열적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불완전 연소라든지 분해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적에 이루어진 1번하고 2번에서 다이옥신 종류가 상당히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물론 PVC를 소각한다든지 아니면은 플라이애시 표면에서 합성 반응에 의해서 재생성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만 우선적으로 벤젠고리의 염소와 연결된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소각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완벽하게 분해가 이루어지지 않을 적에 우리가 얘기하는 다이옥신이나 휴란의 배출 원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1번에서의 다이옥신이 이제 불완전 연소하기 때문에 우리가 소각이라든지 열적 처리에서 완전 연소를 얼마만큼 잘 시키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PCB라든지 PCP라든지 이러한 것들도 불완전 연소나 분해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적에 우리가 얘기하는 주로 다이옥신으로 재합성에 의한 발생 원인이 되고 있고 PVC라든지 리그닌 같은 것이 탄화수소하고 염소계가 어떤 촉매 작용에 의해서 재합성에 의해서 배출되는 것도 이것도 결국은 소각의 공정에서 불완전 연소로서 이루어지는 그런 재합성에 의한 배출로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서는 대부분 온도가 낮은 상태에서 우리가 소각하게 되면 더스트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데 더스트에 우리가 얘기하는 전구물질, 다시 말해서 벤젠고리가 불완전하게 붙어 있는 것이 소각제에 접촉을 해서 이것이 이제 촉매 반응에 의해서 염소하고 해서 분진 표면에서 다이옥신이나 퓨란이 생성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옥신이 발생되는 소각 공정에서 발생되는 것은 크게는 4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다이옥신의 구조적인 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벤젠고리에 탄화수소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염소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 발생하는데 반응을 하는데 이제 촉매가 있어야지만 다이옥신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는데 이와 같은 물질들은 우리가 얘기하는 생활 폐기물이나 사업장 폐기물이나 많은 부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다이옥신이 항상 발생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앞에서 얘기한 4가지 얘기한 거를 그림적으로 고리적으로 이렇게 벤젠고리를 통해서 어떻게 다이옥신이 형성되느냐 이거는 하나의 가설에 의해서 한 거지 꼭 다이옥신이 이와 같은 메커니즘에 의해서 형성이 될 거다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열적 처리 시스템에서 다이옥신이 그럼 과연 어떤 경우에 가장 많이 생성되고 어떤 경우에 이제 최종적으로 굴뚝으로 나가는데 얼마만큼 줄어들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얘기하는 도시 쓰레기에 함유된 다이옥신을 보게 되면 폐기물에서 다이옥신의 농도가 이제 높게 나타나고 있고 소각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완전 연소 조건에서 850도씨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 온도에서는 대부분이 다이옥신이 이제 분해라든지 파괴가 되는 것으로 있는데 우리가 소각로 대부분 소각로 다음에 열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보일러가 있는데 이 보일러에서 나오는
보일러의 출고 온도가 대부분 한 300, 250도, 300도, 뭐 350도 이 범위에서 있는데, 이와 같은 온도에서 배기가스가 배출될 적에 재합성이 이제 가장 다이옥신이 잘 되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이 재합성 온도를 줄이는 쪽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일러를 통해서 나오게 되면 우리가 얘기하는 활성탄이라든지 백필터라든지 우리가 얘기하는 촉매탑을 이용을 해서 다이옥신을 기준치 이하로 제어를 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굴뚝에서 대기상으로 배출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로에서 다이옥신이 850도라는 온도에서 많은 분해능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얘기하는 배기가스가 배출하는 공정에서 냉각 공정을 잘 조정하는 것에 따라서 굴뚝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을 많이 줄일 수 있는 그런 특성이 되겠습니다. 열적 처리 시스템에서 제어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우선적으로 다이옥신을 원천적으로 제어하는 방법하고 다이옥신이 나왔을 적에 그거를 제어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억제하는 방법에서는 앞에서 얘기한 대로 이제 폐기물을 얼마만큼 다이옥신이 적은 폐기물을 소팅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어린 폐기물을 다이옥신과 연관돼서 염소가 들어있는 폐기물을 적게 폐기물 소각로에 장입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소각하는 공정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다이옥신을 완벽하게 분해시킬 수 있는, 억제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각로에서 얼마만큼 완전 연소를 시켜주느냐 하는 것이고, 소각로에서 나가는 배기가스의 열해수 시설에서 재생성이 안 되게끔 냉각 온도를 우리가 이게 빠른 시간 내에 냉각 온도를 200도 이하까지도 낮춘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다이옥신을 상당히 자체적으로 억제를 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대기오염 제어 장치에서는 이제 어떻게 다이옥신을 우리가 얘기하는 분해하고 제어를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미세먼지를 제거를 하는 방법도 있고, 우리가 얘기하는 촉매탑을 이용을 해서 분해하는 그런 두 가지 기술이 이제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두 가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폐기물 전처리하고 분리 기술, 두 번째로서는 소각로에서 완전 연소를 어떻게 시키느냐 하는 것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되어 있고, 해외에서 소각에서 다이옥신이 발생되는 특성을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완전 연소 조건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CO의 농도를 얼마만큼 일정하게 유지를 시키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소각로 완전 다이옥신 완전 분해와 연소에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잘 아시다시피 폐기물을 완전 연소하는 조건을 보게 되면 온도가 이제 850도씨, 그 다음에 체류 시간이 뭐 최소 2초 이상, 그 다음에 혼합을 잘 시키는 쪽으로 해야지만이 우리가 연소 공기를 조정하는 것에 따라서 완전 연소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되는데, 완벽하게 CO2로 100% 전환을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CO의 농도를 얼마만큼 적게 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다이옥신을 얼마만큼 분해시키는 거냐 하는 것과 상당히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재합성 억제하고 미세 분진 제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다이옥신이 대부분 생각하기에 이것이 고상으로 존재를 하느냐, 액상형 다이옥신이냐, 고상형 다이옥신이냐를 따지는데, 온도별로 지금 보게 되면 대부분 305도, 300도 정도, 정확하게 305도라고 합니다만 300도 정도 이하에서는 다이옥신이 대부분 고상형 다이옥신으로 존재를 하고 있고, 415도 정도 이상의 온도에서는 기상형 다이옥신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두 개를 같은 시스템에서 제어를 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분해하는 경우 가스상으로 존재하는 다이옥신 분해 같은 경우에는 촉매탑에서 상당히 효과적인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고상형으로 존재를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는 분진을 얼마만큼 잘 제어를 하느냐 하는 것이 제어를 하는 가장 큰 핵심이 될 수가 있고요. 밑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얘기하는
스프레이 드라이어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석회석이라든지 활성탄이라든지 이제 뿌려주고 백필터에서 얼마만큼 이 고상형 다이옥신을 제거를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팩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고상형 다이옥신이 백필터라든지 전기 집진기를 통해서 상당히 이제 더스트가 제어가 된 이후에 나가는 기상형 다이옥신은 후단에 설치한 촉매탑을 통해서, 촉매탑은 다이옥신을 제거하는 촉매탑이라기보다는 녹수를 제거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촉매탑을 통해서 기상형 다이옥신의 분해능이 뭐 90% 이상 나오게 되면 우리가 얘기하는 열적 처리 시스템에서 결국은 굴뚝에서 대기상으로 배출할 적에 충분하게 우리가 얘기하는 기준치 이하로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이옥신 제어 설비는 여러 가지 현재 연구도 되고 있고, 뭐 새로운 방법으로 해서 상용화하는 방법도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 가장 현재 많이 쓰는 것은 조금 전에 촉매탑을 이용을 해서 촉매 반응탑을 통해서 하는 것이 이제 SCR 타입이라고 그래서 녹수하고 다이옥신을 동시에 처리한다고 해서 이제 컴비 SCR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것이 이제 상용화가 돼 있는데, 최단에서 우리가 얘기한 녹수를 제거하는 쪽에서 컴비 SCR을 사용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녹수가 문제지 다이옥신은 뭐 그렇게 큰 분해능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SCR에서 다이옥신을 제거를 할 수는 있지만 그만큼 효율이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활성탄을 이용을 해서 백필터 활성탄과 백필터를 이용한 흡착 여과 설비가 현재 모든 소각로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활성탄도 뿌려주는 건 좋지만은 우리가 얘기하는 백필터나 전기 집진기를 우리가 얘기하는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우리가 부하에 맞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다이옥신을 목적하는 다이옥신을 기준치 이하까지 줄일 수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새로운 기술로서는 뭐 전기를 이용하는 전자빔, 엘렉트론 빔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펄스드 코로나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것은 아직까지도 상용화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기상형 다이옥신을 분해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대로 우리가 얘기하는 그 다이옥신을 제어를 하는데 후처리 시스템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하는 것은 앞에서 얘기한 대로 가스 냉각을 우리가 얘기하는 보일러 출구에서 200도씨로 냉각하는 것에 따라서 이제 다이옥신을 줄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백필터를 통해서 고상형 다이옥신을 제거를 하는 방법, 뭐 전기 집진기나 백필터를 둘 중에 하나를 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촉매 환원법 SCR을 이용을 해서 다이옥신을 제거하는데, 촉매탑을 이용을 하는 경우는 대부분이 우리가 얘기하는 기상형 다이옥신이 활성화되고 있고, 활성탄은 백필터랑 연관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후처리 시스템을 종류별로 다이옥신이 어떤 측에서 다이옥신이 제어가 되는가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보여드렸고요. 저감 설비에서는 활성탄하고 백필터를 이용을 하는 방법하고 촉매탑, 컴비 SCR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해서 전체 운전 범위라든지 우리가 얘기하는 설비의 특성, 제거 효율, 그 다음에 주요 구성 설비를 표로 만들어서 설명을 하는데요. 앞에서 설명한 거랑 뭐 특히 차이점은 없고, 우리가 얘기하는 컴비 SCR만 놔가지고는 고상형 다이옥신을 우리가 얘기하는 제어가 어렵고, 우리가 얘기하는 백필터를 통해서 우리가 활성탄과 백필터를 통해서 다이옥신을 제거를 하는 방법이 이제 가장 효과적인 것이 나타나고 있고, 실질적으로 배기가스 중에 온도 범위가 대부분 200도 이하에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다이옥신 종류도 거의 90% 이상이 고상형 다이옥신으로 존재를 하는 거죠. 고상형 다이옥신은 분진하고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활성탄하고 우리가 얘기한 백필터를 잘 운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얘기한 다이옥신이 그만큼 목적하는 다이옥신 농도 이하로 낮출 수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이한 그 장단점을 얘기를 한다고 하면 백필터를 쓴다는 것은
미세먼지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단점으로 보면 백이라는 것은 온도에 상당히 이제 천이기 때문에 테프론 같은 것 때문에 온도에 상당히 민감하고 오래 쓰다 보게 되면 이것이 이제 부식이 돼서 뭐 마모가 된다든지 이렇게 돼서 백이 문제가 생기게 되면 백의 기능을 못하게 되면 우리가 얘기한 고상형 다이옥신을 필터링할 수 없는 특성 때문에 그것만 주의하면 될 것 같고요. 컴비 SCR 같은 경우에는 녹수가 주로 돼 있고 우리가 얘기하는 SCR 타입의 체류 시간이 길게 되면 기상형 다이옥신이 분해가 됐다고 그러더라도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에 재합성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SCR 쪽에서 다이옥신의 농도를 제어하는 쪽에 기대하기보다는 녹수를 기준치 이하로 낮추면서 부가적으로 기상형 다이옥신 아주 소량으로 나가는 기상형 다이옥신의 분해능을 보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을 이제 여기에 제가 신가이드라인 다이옥신 방지에 대한 일본 도시 쓰레기의 소각로를 이렇게 이제 여기에 표현을 한번 해놨는데 왜 표현했냐면 우리나라의 그 소각로 폐기물을 소각하는 비율이 뭐 산업이나 생활 폐기물 다 합쳐도 20%가 이제 거의 안 되는 수준이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거의 75% 이상이 이제 소각 폐기물을 소각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소각로가 그만큼 많은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와 같은 소각로에서 나오는 다이옥신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상당히 처음부터 이 다이옥신에 대한 규제치를 가지고서 컨트롤을 하고 있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우리가 여기는 운영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앞에서 얘기한 대로 소각을 얼마만큼 잘 하느냐, 다시 말해서 850도씨에서 2초 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혼합이 잘 되게끔 소각로에서 분해능을 가지는 것을 특성으로 가졌는데 이 소각로의 분해능을 가진 것 중에서 CO가 나오는 농도를 30ppm, 12% 기준으로 해서 30ppm을 기준으로 해서 완전 연소를 이루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일러에서 나가는 온도를 우리가 얘기하는 한 300도, 350도에서 나가면 급냉탑을 통해서 200도 시야수 이제 배기가스를 급냉을 시키고요. 만약에 이제 급냉시키게 되면 재합성이 안 이루어지죠. 그래서 재합성이 안 이루어지게끔 급냉탑을 쓰게 돼 있고 급냉탑을 쓰게 되면 활성탄과 소속해를 연관해서 백필터와 집진기를 통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고상형 다이옥신을 거의 제거해서 이러한 형태에서 뒤에다가 촉매탑을 쓰지 않고 연돌로 나갈 수 있게 굴뚝으로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놨고요. 다른 타입에서는 똑같은 급냉탑하고 백필터를 쓰면서 촉매탑을 써서 우리가 녹수로 하고 우리가 다이옥신의 기상형 다이옥신의 일부를 제거를 하면서 굴뚝으로 대기상으로 배출하게끔 그렇게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소각을 얼마나 잘 시키고 보일러에서 나갔을 적에 우리의 리텐션 타임이라든지 급냉의 온도라든지를 얼마만큼 잘 조정하느냐 하는 거하고 그 이후에 제어하는 쪽에서는 여과 집진기나 활성탄을 통해서 얼마만큼 고상형 다이옥신을 필터링하느냐 하는 것이 다이옥신을 우리가 줄이고 억제하고 제어하는 그런 토탈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토탈 대책으로서 시설 운영 쪽에서 한번 보게 되면 앞에서 얘기한 대로 소각로는 대부분 부하율이 100을 기준으로 해서 뭐 130까지 허용이 됩니다만 우리가 얘기하는 소각량을 이제 적정한 부하에서 태우는 거하고 두 번째는 이 간헐적으로 배치식으로 때우는 것보다는 연속 운전을 하는 것이 온도에서 일정하게 유지하고 분해능을 가진 데 중요하기 때문에 연속 운전을 하는 것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연소 설비에서는 CO 농도를 얼마만큼 적게 유지를 시키느냐. CO 농도가 낮다는 것은 그만큼 완전 연소를 유지하는 거고 거기에서 이제 산소를 연소용 공기를 많이 넣는 것보다는 산소 농도를 한 8에서 12 정도로 유지를 하면서 완전 연소를 시키는 것이 다이옥신의 대책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고요. 보일러 쪽에서는 이제 냉각이 중요한 것으로 되어 있고 연소가스 처리 설비에서는
우리가 얘기한 집진하고 분해를 녹수 제거하는 것처럼 우리가 분해 제거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다시 정리를 해서 다이옥신을 소각로나 열적 처리 설비에서는 대부분 4단계 아니면 5단계에서 우리가 이제 다이옥신을 제어해서 최종적으로 대기상으로 배출을 하게 되는데, 1단계는 폐기물을 균질화시키는 방법, 상당히 어려운 방법이지만 뭐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기는 어려운 방법이고, 2단계에서는 소각로를 잘 운영하고 앞에서 얘기한 대로 연속 운전하고 온도를 유지하고 완전 연소를 통해서 CO2 농도를 낮게 유지를 하게 되면 분해능이 상당히 이제 좋아지고, 이게 분해가 된 것을 가지고서 재생성이 하게끔 하면 이제 너무 억울하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200도 시하로서 배가스를 우리가 급냉시키는데, 급냉의 냉각 리텐션 타임을 한 0.3초로 해서 빠른 냉각을 시키게 되면 재합성도 어려워지게 되죠. 그러면 다이옥신이 우리가 그 완벽하게 분해되면서 나오게 되면 우리가 얘기하는 제어하는 방지 시설 측면에서는 백필터나 컴비 SCR이 그만큼 부하가 줄어드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소각로에서는 다이옥신이 이제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우리가 기준치의 10배, 100배까지도 다이옥신이 이제 분석이 되고 있는데, 그만큼 더스트의 제어 기술인 백필터 기술하고 급냉 기술, 분해 기술이 상당히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로서는 이제 전자선 가속기하고 저온 플라스마를 이용을 하는데요. 제가 이 전자선 가속기를 이용을 해서 다이옥신을 분해를 하는 것을 이제 일부 연구를 한 것 중에서 특징적인 것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가 얘기하는 전자선 가속기는 엘렉트론을 가속시켜서 우리가 얘기하는 물 분자하고 이제 충돌을 시키게 되면 O나 OH 레디칼이 형성이 되는데, 이 레디칼이 형성된 것을 이용을 해서 다이옥신도 분해하고 녹수, 속수도 같이 동시에 제거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전자선 가속기나 저온 플라스마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고상형 다이옥신을 분해시키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우리가 기상형 다이옥신을 대상으로 해서 분해능을 평가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녹수나 속수 쪽에서 전자선 가속기를 이용을 해서 이제 상용화를 하는 쪽에서 동시에 제거할 수 있는 것 중에서는 상용화가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다이옥신은 거기에 부가적으로 제어가 된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구성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대로 전자선이 발생이 되고, 우리가 물을 스팀을 뿌려주게 되면 엘렉트론이, 가속된 엘렉트론이 이제 물하고 반응해서 레디칼이 형성이 되게 되면 우리가 얘기하는 속수와 녹수,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암모니아나 이런 것을 연결해서 녹수, 속수가 동시에 제거가 되고, 다이옥신 중에서 고상형은 이제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기상형으로 존재하는, 최종적으로 나온 기상형 다이옥신도 분해능을 갖는 걸로 이렇게 돼서 한 설비에서 속수, 녹수, 다이옥신, HCl 이것까지도 이제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메리트로 해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요. 이와 같은 거는 우리가 부산물이 대부분 비산재로 해서 처리를 또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암모늄 염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비료로 사용할 수 있게끔 이제 전체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로라든지 모든 열적 처리 시스템 보면은 녹수 설비, 속수 설비, 뭐 다이옥신 제어 설비, 뭐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은 면적이라든지 이 설치 운영, 뭐 운영면 이런 게서 복잡한데, 이와 같은 것은 한 설비에서 3가지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전자선 가속기는 전자선 엘렉트론을 가속하는 고전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독일에서 1995년에 실험한 데이터를 보게 되면 뭐 99%까지도 다이옥신이 분해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자선을 조사했을 적에 고상형 다이옥신이 분해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요. 기상형으로 존재하는 다이옥신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우리가 얘기하는 전자선 가속기나 코로나 방전을 통해서 엘렉트론에 의해서 분해능을 가질 수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대부분 폐기물을 처리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소각로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데, 이제 소각에서도 단순하게 볼륨을 줄이는 목적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에너지를 이용하는 측면이 요즘은 상당히 더 많죠. 그다음에 에너지도 이용을 하면서 우리가 얘기하는 대기 오염 물질을 이제 최소화시키는 쪽에서 소각의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데, 이거를 에너지를 더 많이 이용을 하고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를 더 많이 이용을 하고 우리가 얘기한 대기오염 물질을 그만큼 더 적게 나오는 기술이 우리가 얘기하는 열분해 가스화 기술이나 뭐 용융 기술, 이것이 이제 접목이 돼서 현재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죠. 그래서 폐기물을 열분해 가스화를 통하는 것은 열분해는 한 600도, 700도에서 하고 나온 부산물을 가지고서 1200도 정도에서 가스화를 시켜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에너지를 좀 더 우리가 얘기한 단순하게 스팀을 생산해서 전기를 생산하고 이런 거 냉난방으로 이용하는 것보다는 다른 수소라든지 아니면 메탄올이라든지 천연가스로 이용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에너지 효율적으로는 다른 새로운 소각이 아닌 열분해 가스화 기술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각을 하게 되면 소각재가 발생하는데 바닥재하고 비산재가 발생되는데 두 개 다 전부 다 다이옥신의 농도가 고상형 다이옥신이 소각재에 함유되어 있어서 소각재 처리하는데도 이제 상당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새로운 기술에서 열분해 가스화 기술에는 나오는 소각재를 이제 용융을 통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유리화를 통해서 다이옥신이 완벽하게 분해가 되고 우리가 토양이라든지 이런 것이 오염이 안 되게끔 이제 유도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게 되면 에너지도 더 이용을 하고 오염 물질도 토양이라든지 대기상으로 이제 적게 방출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열분해 가스화 기술이 상당히 이제 앞으로도 폐기물을 처리하는 그런 측면에서 더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향후를 봤을 적에는 이러한 열분해 가스와 용융 이런 기술이 접목이 되게 되면 우리가 염려했던 다이옥신이라든지 뭐 재에서 우리가 처리하고 나오는 바닥재나 비산재에서 다이옥신 나오는 문제, 그다음에 대기상으로 다이옥신 나가는 문제가 한층 더 가벼워질 것 같고요. 이 소각로 포션이 많은 75% 이상이 되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런 열분해 용융 기술, 뭐 소각 용융 기술 이런 쪽을 통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비산재나 바닥재에서 많은 포션이 존재하고 있는 다이옥신도 완벽하게 제어나 어떻게 보게 되면 분해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향후를 봤을 적에는 새로운 기술도 상당히 중요한 포션이 된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열분해 기술을 통한 것에 대한 설명이고요. 열분해는 이제 공기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에너지를 가해서 고상액상 기상형으로 만들어지게 되면 그 자체를 에너지화하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열분해 기본 개념이 되겠고요. 우리가 열분해를 하게 되면 가스상으로 나오는 것은 가스 터빈을 통한다든지 하고 고상 카본으로 나온 것은 어떤 연료로 이용을 하는 그런 방법,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결국은 에너지를 이용을 하기 전에 우리가 얘기하는 1차 연소를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열적으로 분해를 해서 물질을 만들어내 가지고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 열분해 특성이고요. 가장 그 열분해가 가장 많이 잘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폐플라스틱 같은 거를 오일화하는 쪽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폐기물을 소각과 연결해서 열분해하는 것은 가스화하고 연관이 돼서 열분해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열분해 같은 경우에 가스화 같은 경우에는 가스화 제로 이제 산소를 쓰든지 공기를 쓰든지 스팀을 써서 우리가 얘기하는 씬가스, 다시 말해서 CO하고 H2하고 탄화수소계가 가스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존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얘기하는 에너지 회수율 측면에서 상당히 유리한 것으로 되어 있고 CO나 H2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뭐 수소를 만들 수도 있고 메탄올로 접목시킬 수 있기 때문에 폐기물이 가지고 있는
탄소나 수소를 최대 한도로 에너지화시키는 그런 측면에서 중요한 포션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고상 폐기물을 우리가 얘기하는 이러한 형식으로 가스화나 열분해를 통해서 처리하고 난다 그러면 지금까지 소각에서 문제가 됐던 다이옥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우리가 얘기하는 제어 시스템에서 힘들이지 않고 우리가 얘기하는 처리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런 결과를 가스화 설비에서나 이런 것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우리가 새로운 연소 기술로서 접목시켜서 봐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가스화를 시켰을 적에 우리가 얘기하는 나오는 이 가스의 에너지가 이제 칼로리 밸류가 낮으냐 뭐 중간 정도냐에 따라서 프로세스 테크놀로지 쪽에서 어떤 방법으로 파이널 프로덕트를 이용을 해서 할 거냐 하는 것인데, 우리가 CO 하고 H2 농도가 가스화를 통해서 볼륨 퍼센트로 60, 70%만 나오면은 그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화학적으로 새로운 뭐 C2라든지 C3를 이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뭐 무궁무진한 것으로 이렇게 되고, 그와 같은 기술은 이미 상용화돼서 이제 운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가스화에서 얼마만큼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CO나 H2 농도를 유도하느냐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고, 다이옥신 측면에서 보면 가스화의 온도가 1200도 정도이기 때문에 소각로에서 850도를 기준으로 한 거하고 1200도에서 가스화하는 것 측면에서 보게 되면 그만큼 분해능을 충분하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폐기물을 주로 소각의 기술을 대상으로 해서 다이옥신을 우리가 얘기하는 억제하는 기술, 그 다음에 분해하는 기술, 그렇고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